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를 지킵니다. 지은이는 박진영.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자기자비, 지적 겸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이나 학업에 대한 후회도 많지만 주로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 중에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잘못했을 때의 슬픔과 후회가 더 큽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가족, 연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적 목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태어난 순간부터 상당 기간 누군가가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행복과 건강,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심과 사랑이 없는 상태를 불쾌하고 두렵게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 외로움 같은 감정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몹시 궁금해하는 것도 사회적 동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타인의 관점, 생각, 기분, 욕구 등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배려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인간관계는 행복과 건강에 직결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심리적인 괴로움에 대해 상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느낌은 보통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덜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즉,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와 상대가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 또는 상대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나도 상대도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즉, 관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상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이 결국 내가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만큼의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면 무엇이든 같이 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땡땡 해야 한다라는 목록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많을수록 실망할 일도 많으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읽히지 않는다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오해했거나 만약 상대가 앞으로도 나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욕구와 바운더리, 즉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프로스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관계에서 얻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친밀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각자의 바운더리, 즉 경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행복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프로스트와 동료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약 1,700명을 대상으로 2년여를 추적 조사한 끝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행복감이 낮았고 이것이 관계 유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 또한 행복과 정신건강, 관계 유지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더욱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이 존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가 바라는 바를 존중하고 함부로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만 나도 상대도 만족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나름의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존중하지 않고 마구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각자 편안하게 생각하는 선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24시간 전부터 정성을 다해 차를 끓였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마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꿨더라도 그 사람 입에 뜨거운 차를 억지로 부을 자격은 없지요. 동의가 없는 신체적 접촉은 상대의 입에 강제로 차를 들이붓는 폭력적인 행동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기 싫은 행동을 은근한 압박이나 핀잔 없이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친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전에 선생님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주 다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은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얼마나 채우고 돌릴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되도록 최대한 채운 뒤에 돌리는 쪽이라면 배우자는 3분의 2 정도만 차도 세척기를 돌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꽤 잦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상대를 괴롭히고 있지? 내 방식이 꼭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내 방식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모두에게 옳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실행 방법도 제각각이니까요. 만약 물과 전기 절약이 목적이라면 한꺼번에 그릇을 많이 넣고 씻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 쓰고 싶은 그릇을 제때 쓰는 것 혹은 그릇이 부족해서 느낄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식기세척기가 적당히 찼을 때 돌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요. 그 뒤로 선생님은 본인이 설거지할 때는 자기 방식대로 하지만 배우자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의 생각과 방식을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셨죠. 인간관계에서의 수많은 갈등이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이 방법이 옳지만 저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항상 옳은 방법이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갈등을 빚을 일이 생각보다 적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적어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성격인지 가까운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곁에 둘 사람을 판단할 때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는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냉정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주변 사람들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결국 언제나 상호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윈윈의 결과를 낸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배반당하면 속은 쓰리겠지만 내가 협력적인 태도를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믿음에 보답하는 사람을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심각한 차이와 갈등이 먼저 존재해서 집단이 나뉘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집단이 나뉘어서 차이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지만 꼬리표만 달리면 서로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분류를 통해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동물이고 그 과정에서 차이를 과도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잡다단한 특성을 여럿 가지고 있는 데다 이거 아니면 저거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모습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의 정체성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서 만든 작은 서랍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이들, 흔히 차별을 정당화할 때 쓰이는 근거들 또한 많은 경우 지극히 임의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린 버켈스는 사디즘, 즉 가학성을 온라인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가학성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특성과 공감 능력 부족이 한데 묶인 특성입니다. 상처를 입었거나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특성을 말합니다. 가학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입은 피해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난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유난히 예민하게 군다면서 타인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타인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타격을 주고 나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권력 감정은 아주 잠깐이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가해자 자신의 영혼일 것입니다. 흔히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에서도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 집계했을 때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86명,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최소 225건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핵심은 강압과 통제입니다. 강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힘으로 정의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가해자들의 요구가 대부분 매우 두루뭉술하고 제멋대로라는 점입니다. 나 말고 다른 남자 혹은 여자는 생각도 하지 마라고 요구하며 다른 이성에게 인사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잘하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어떻게 해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오로지 가해자만 계속해서 승리하는 게임인 셈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통제권이 없으며 모든 것이 가해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폭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정당화일 뿐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해자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4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그건 폭력이야. 선을 넘었어. 하나도 재미있지 않아. 계속하면 신고한다. 외로움은 어떤 경우에도 믿고 의지할 만한 깊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알람입니다.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이른바 인싸라 해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소외감도 마찬가지예요. 소외감이 고개를 드는 것은 요즘 친구들이랑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면 어때? 라고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소외감이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않기, 비관이나 지나친 해석도 주의할 것.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차가운 평가는 언제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자존감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자부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알게 모르게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감, 즉 내가 나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도 타인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나칠 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눈앞의 상대방이 나를 좋게 생각했으면 내 가치를 높게 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별개로 누군가의 평가가 내 삶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평가를 내리는 상대방도 결국 부족함이 많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은 객관성이나 공명정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오래 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24시간 365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 내리는 평가란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대충 찍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평가란 편견과 오해, 제한된 정보가 만들어낸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깨달음을 다른 말로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어색하고 나만 인간관계가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 실은 그렇지 않다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모두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이 실제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볼도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팀에 의하면 사회 공포증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사회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일을 수행할 때 어색함과 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더니 사회 공포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겪는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고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소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이, 인종, 소득 수준이 같은 사람보다 내적 경험이나 취향을 공유한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내적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경험을 하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연인이나 친구끼리 영화를 보거나 전시,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더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격이나 외모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비슷한가 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 감정,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공통점이 많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쌓아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비슷한 상태에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점차 연결되어 하나의 큰 존재로 인식되는 것인데 이를 관계적 자아라고 합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저마다 꿈꾸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상형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트 상대가 이상형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데이트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알아가고 호감을 쌓아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상형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관계에서는 함께 기쁨과 슬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깊은 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사람만이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운명적인 친구 혹은 연인은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취향, 나의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타인의 취향과 경험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마음 이론입니다. 내가 본 것만 옳다고 믿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 읽기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나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나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사고력이 굳어져서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식의 태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려는 동기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가 원래 게을러서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따라 교통 상황이 나빠서 혹은 갑자기 비가 와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 특성, 즉 성격, 태도, 일반적인 기분 상태에서 찾는 것을 내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인, 즉 교통 상태나 날씨 등에서 찾는 것은 외적 귀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서린 지에 의하면 가시적 지질환, 도움받는 사람이 지금 도움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형태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조언을 주거나 아예 그 일을 같이 하거나 대신해 주는 식의 도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가시적 지지란 도움받는 사람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게 돕는 것을 말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는 가시적이어도 좋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는 상대의 무지나 무능을 드러내지 않는 비가시적 지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가시적 지지보다 비가시적 지지가 좋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는 벌써 수년째 행복과 관련한 여러 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사회적 비교가 심하지 않은 것, 또 사회적, 잠재적, 정신적 자유도가 높은 것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마인드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핀란드 사람들은 행복의 중요성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SNS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올리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심하고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가일 브릴에 의하면 자유에는 크게 사회적, 잠재적, 정신적 자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유란 다른 이들의 간섭 없이 자신의 직업과 결혼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잠재적 자유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말합니다. 정신적 자유란 낮은 자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며 동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브릴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자유는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즉 행복도와 강한 상관성을 보였고, 핀란드 사람들의 경우 같은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보다 자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GDP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불행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문화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월성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비교와 체면치레,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자로재고 평가하는 시선,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는 경직성과 낮은 관용 등이 행복도를 낮추는 원인이겠지요. 행복의 비결은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감추고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작은 행복을 만끽하는 것만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사회적 기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삶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진짜로 사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단 한시도 눈치 보기를 멈추지 않고 마치 셜록 홈스처럼 열심히 탐정 놀이를 합니다. 그것은 주의력, 논리력, 추론 능력 등 매우 수준 높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뇌가 유독 발달한 이유도 사회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는 밥 먹듯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서로 신경 쓰면서 온갖 고급 능력들을 전부 동원하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듯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간량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명쯤 만나야 외롭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친밀함이나 좋은 관계의 기준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처럼 객관적인 조건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행복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혜롭게 가지치기 함으로써 모든 관계에 지나치게 애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내게 필요한 가지치기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 인간관계도 내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찬찬히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지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본능이지요. 그 좋음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이익이 됐든 정서적인 안정감이 됐든 즐거움이나 기쁨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안 좋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쩌면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그 속에 좋음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자들과 학자들도 좋음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은 좋지 않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삶은 생선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갈비를 뜯는 것과도 비슷하죠. 살코기는 먹고 가시와 뼈는 버리지만 멸치처럼 어떤 가시와 뼈는 씹어서 먹는 것이 몸에 좋기도 합니다. 내가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가시나 뼈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자연과 우주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인들과 나누다 보면 간혹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병을 앓고 있거나 살아가다가 굉장히 힘든 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 혹은 각종 사건,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는 반문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픈 것을 싫어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좋은 머리와 탁월한 신체까지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난 직후에 몸과 두뇌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일반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환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이 전생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태도로 선천적, 후천적인 질병 혹은 장애 혹은 사건, 사고와 범죄의 피해를 본다면 그 태도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한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친구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연민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하겠죠. 넘어진 친구를 두고 왜 앞을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조심성이 부족하냐고 타박하는 것은 일견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불행이 일정 비율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그 안에 좋음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점점 더 진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마치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작은 상처로 인한 세균 감염 등이 결국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질병과 장애와 사건, 사고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인류를 위한 희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인생 혹은 삶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미줄이 있어야 거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미줄을 치지 않고 사냥을 하는 예외적인 거미는 빼고 말이죠. 인간 관계가 없다면 인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80년 가까이 지속된 하버드의 행복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친밀한 인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친밀한 인간 관계의 근본 바탕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친절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친절에 대한 재능이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까운 일가 친척 어르신 한 분도 불행하게도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친절한 행동을 결여한 채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가까운 핏줄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환영은커녕 호환마마나 귀신 피하듯이 모두가 피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훌륭한 반면 교사를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죠. 삶은 나 개인의 나다움을 한껏 피워내는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이들과의 조화도 이루어내야 하는 기회입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한 삶의 지혜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등의 애매한 말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지장이 없으며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헤어지면 그리운 거리가 적절한 마음의 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